성김마당은 제가 두 번째인데요. 이렇게 또 귀하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신촌성결교회 출신이기도 하고 특별히 제가 천안성결교회하고는 가족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제가 아주 이 자리에 감회가 깊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 사회, 지금 이제 그 저출산에 대해서 이제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대통령실에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고령 사회 책임자였고, 특히 차관급인데 책임자였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정책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내용이 7월 1일부로 이제 새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 조금 담았습니다. 지금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 저출산 대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이라는 말은 더 이상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정말 100조 이상을 썼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결될 전망도 없습니다. 우리 이제 젊은이들 보시면 알겠지만 의식이 결혼을 하겠다 혹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진국들도 이 저출산 문제를 결혼해서 아이 낳는 문제로 해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이제 이 영어 명칭은 사실은 이제 그 population committee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변동에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율은 한 10년 후가 되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작아집니다. 이미 이제 저출산이 된 세대들이 이 출산 어떤 정년기가 되기 때문에 분모가 작아져서 출산율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문제가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를 보존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보존되는 게 중요하지 출산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출산 인구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러니까 이 생산 가능 인구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하는 정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저출산 고령 사회 관련시켜서 이제 이 미디어를 좀 주목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이 이제 정년을 없애야 된다. 요즘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년을 늘리고 정년을 없애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으로 나오고 우리가 고령 사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원고는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가 어디에 이 기독교 신문에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회 역할은 앞에 내용을 보시면 되고 지금 뒤에 내용은 이제 최근에 이제 7월 1일부로 정부 정책이 바뀐 내용을 제가 반영을 해서 제가 다행히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도 저출산 고령 사회 전망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교회의 사회공헌 과제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삶의 질 이 부분으로 이제 초점을 두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인가? 뭐 외국을 나가보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또 뭐 살기 힘든 나라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경기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우리가 3만 불 시대 때
과거의 어떤 그 이 고성장 사회를 기대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3% 정도만 되면 되는데 지금 3%도 안 되고 뭐 2%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구조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은 역시 가계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값을 떨어뜨리는 것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착시킬 것인가, 지금 이게 고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 부동산 값 한 번에 떨어뜨리려면 보유세를 확 늘려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했다가는 정말 부동산 값이 폭락을 해버리면 지금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 또 이렇게 전세 들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오르지만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잘 안 돼 있고, 또 이 상대 빈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상대 빈곤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북한하고 경제력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안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상당히 큰 과제여서 결국은 이제 이 대안으로 지금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복지개혁입니다. 포용국가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과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좀 연관시켜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저출산 고령 사회는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아시아, 특히 극동아시아가 가장 심합니다. 즉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이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혹은 이 저출산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 그렇지만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이미 2억 명이 넘었습니다. 65세 이상이 2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동의 세 나라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세계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중일 포럼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한국, 중국, 일본의 이런 그 정책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 하는 방안이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안에 그 반영이 되기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구 코호르트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이 세 번째 여기에 와 있고, 곧 이제 이 위 꼭대기가 이렇게 갓쓴 것처럼 이렇게 되는 구조로 와 있는데, 지금 이 더 심각한 문제는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기를,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꺼진 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한 시점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2018년부터 부동산 버블이 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보다는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트렌드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대가 분리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일본 가서 이제 이런 토론을 해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조선족과 고려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한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근데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세계 방방곡곡에 이렇게 나가 있는 국민들이 없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이 선교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로서 세계 방방곳곳에 다 나가 있어서 그들을 이제 이 품어내는 이것이 아마 우리 한국의 저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까지 다 합하면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합하면 9천만에 가까워집니다, 인구가. 그럼 이제 일본하고도 대등하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일본이 저렇게 우리나라를
더 이상 이제 성장 못하게 누르고 있지만 아마도 이런 이 대한민국의 저력을 굉장히 지금 무섭게 감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구 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상당히 지금 괜찮은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조선족 고려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다문화 인력들을 우리가 얼마나 끌어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과제일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을 보면 굉장히 이제 노동력이 감소하고 성장이 이제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활력이 저하되는 것 같고 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부양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도 그렇고 이 아시아권들이 너무 이 저출산이 급속화되면서 이 고령 사회 대비를 너무 안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뭐 고령 사회 들어가는데 뭐 100년 이상 걸리면서 천천히 준비를 해왔거든요. 연금제도도 그렇고 다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갑자기 되다 보니까 그런 준비를 너무 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고 이거를 갑자기 늘리려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겁니다. 국가 재정에 압박을 받는 겁니다. 이제 이 그림이 최근에 어디 신문에 났던 그림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이렇게 양극화되는 구조 혹은 우리가 금수저, 흑수저 나온 얘기가 인구 구조 변화와도 이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자가 되면 4대가 동시에 부자가 됩니다. 3대가 아니라 4대가 동시에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면 4대가 동시에 가난해서 희망이 없는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인 거죠. 우리 사회가 내가 어떤 출생 때문에 삶이 그냥 주어져 버리는 확정돼 버린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것인가 하는 게 지금 현 과제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현 정부가 이제 그거를 이제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는 사실은 바뀌는 게 원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항도 많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일이 과연 우리 사회의 이 인구를 바꿔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의 경우를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서독도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동독은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섞이면 독일의 인구가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통일되자마자 동독의 젊은이들이 서독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다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들을 안 합니다. 그래갖고서 독일 전체가 저출산 구조로 빠져버렸거든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통일이 되거나 교류가 활발해지면 북한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올 거고요. 그러면 그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지금 이 탈북자들도 이미 결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통일이 급작스럽게 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이 한반도를 통해서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북한을 좀 그 아동들의 영양 문제라든가 기술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서서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뭐 숭실 사이버대학에 있기 때문에 이제 숭실대학하고 비교를 늘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늘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일이 혹은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면 숭실대학이 평양에 먼저 가겠냐? 우리 사이버대학이 먼저 갑니다. 이미 저희 사이버대학은 동남아 국가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그겁니다. 제가 이제 총장이 되고 나서 이제 목표는 평양에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지금은 이제 온라인을 막아놓고 있지만 그게 열리기 시작하면 이런 복음을 들고 또 이 자본주의에 대한 자유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평양에 훨씬 더 일찍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교들도 이런 걸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는 통일이 그냥 하루아침에 확 이루어질 거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한반도는 오히려 더 위기가 닥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왕래하는 좀 더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먼저 형성이 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온라인이 갖는 파워가 굉장히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GDP를 보면은 12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13위가 어느 나라냐면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러시아보다 앞선 나라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굉장히 강대국 같은데 우리는 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 지표들이 너무 최악입니다. 자살률, 사회 갈등률, 이런 지표들을 보면 아주 최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 이제 현 정부가 국가가 다 하겠다. 예를 들면 치매 국가가 책임지겠다. 세계 어느 나라도 치매 문제를 국가가 다 책임질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같이 해야 된다. 민간이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교회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이제 복지 수요 늘어나고 재원 조달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이제 세금은 계속 늘어날 텐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세금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값도 이제 이렇게 침체가 되면 거기서 거둘 수 있는 세금도 제한되기 때문에 아마 재정이 굉장히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좀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이게 7월 1일 날 발표한 겁니다. 이 정부 그 정책 그 변화를 보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출산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이렇게 이제 그 목표를 바꿨습니다. 정책 목표를 바꾸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실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게 아마 이제 계속 언론에 이제 노출이 될 겁니다. 이게 그 저출산고령위원회가 이제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이제 각 정부 부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보시면 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가 좀 이제 나올 텐데 그 전체적인 걸 안고 있는 게 포용국가입니다. 이 포용국가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 분배 좀 잘하고 이 그 노동도 이제 경영에 참여하고 이런 국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포용성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 포용국가의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이겁니다. 포용성과 혁신성과 유연성입니다.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게 노르딕 모델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유연성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정부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는 것은 고용 유연성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정년을 없애려면 임금 피크제가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일부 조직에서 하고 있지만 55세 혹은 58세에서 임금 피크제가 돼서 그래야 이게 더 이상 비용 지출이 안 되면서 길게 노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요. 근데 이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년 연장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노르딕 모델을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뭐 계속 현 정부의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알아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노르딕 모델이라는 게 보면 세금 많이 걷어서 국가 중심으로 복지하는 건데 그런 나라들도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지만 우리가 또 봐야 될 나라들이 어디냐면 아메리카 쪽으로 와서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를 봐야 됩니다. 이 나라들은 국가의 그 공공 이 복지 지출이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낮아도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나라들도 역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노르딕 국가 못지않게 굉장히 행복도가 높습니다. 그럼 이런 나라들은 왜 그런가? OECD 평균보다 세금도 적게 내는데 왜 그런가?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개신교 국가들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복지국가라고 얘기하지만 그 공공지출이 OECD 평균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즉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과 함께 가야 된다. 이 주장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 소득주도 성장 거의 포기한 듯 하지만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사실은 복지수당 많이 주고 또 최저임금 높여서 그들이 소비를 하게 해서 그래서 이 경제가 일자리가 더 생기게끔 하는 이제 미국 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 수당이 15일 날 하고 말일 날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그러니까 15일부터 일주일, 말일부터 일주일은 이 저소득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가게가 문전성시를 줍니다. 그분들 이 미국에서는 수당을 받으면 무조건 와서 씁니다. 한 일주일 굶더라도 그냥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써요. 아동수당 만든다고 하니까 재밌는 게 각 은행마다 새로운 상품이 나왔습니다. 아동들 그 10만 원 나오는 것 같고 저축 정기 적금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금하라는 거거든요. 그 적금하라고 드는 돈이 아닙니다. 쓰라고 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럼 바우처로 주겠다 했더니 이제 그 주민들이 반대해갖고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그걸 이제 생계비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통장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워낙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늘 예비하는, 저축하는 어떻게 어르신들은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소득주도 성장 모델이 먹혀 들어가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새로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 사회 서비스 정책을 어떻게 이제 변화시킬 거냐 이제 이런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교계의 복지 법인들 앞으로 교회의 역할과 굉장히 중요한 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좀 말씀드리면 사회 서비스원을 설치하겠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케어를 체계화하겠다. 사회복지 법인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회 서비스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광역자치단체에 만들어서 그걸 거기서 사회복지 시설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나갔다가는 지금 이 교회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정부가 직접 맡아서 그들을 갖다가 고용하겠다? 앞으로 감당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서울시는 이미 시작을 했고 경기도는 좀 다른 모델로 나가고 있고 대구하고 경남 지금 이거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돈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시도는 지금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무슨 센터 같은 거 교회에서들이 하고 있었던 아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런 센터들을 다 그냥 사회서비스원에서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직원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직업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다 이게 세금이 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뭐 하겠다고 하고 지금 이 그 서울, 대구, 경기, 뭐 경남이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서비스에서 6만 3천여 명을 고용을 직접 하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양질의 일자리다라고 정부는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영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국에서 복지국가가 이제 너무 되니까 세금이 많이 거드니까 그거보다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거고, 이 커뮤니티 케어 모델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건데, 말씀드렸던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교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어르신이건 장애인이건 보육 서비스건 가능하면 집에서 케어를 받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집에서 케어를 받게 하고 그 자원을 지역사회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커뮤니티 케어는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의 역할들이 저는 여기와 맞물려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새롭게 나온 이 제안이 뭐냐면 사회복지 법인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시초선별교회 출신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 거룩한 광성교회라는 장로교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좀 스카웃이 돼서 갔습니다. 거기가 이제 사회복지법인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을 맡으면서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정부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저희 법인 산하에 이제 그 직원들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학교도 지금 한 500명 되는데 저희 법인도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뭐 한 5개 이제 직원이 있어서 거기 관장하고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부터 이사장하고 근로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회복지법인들을 목사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근로계약을 직접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근로관계 문제가 생기면 경찰청에 이사장이 직접 출두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리인 변호사가 출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 출두를 해야 됩니다. 저도 학교 뭐 가면 직원들이나 뭐 심지어 조교들까지 잘 있다가 나갈 때 노동청에 고발하고 나갑니다. 뭘 못 받았다. 그러면은 노동청에서 문자가 뜨겁니다. 이런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까지 출두하시고. 이게 이 직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늘 CEO는 그 저기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 달 반쯤에 사회수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감리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 감리교 법인하에 이 감독 대표님께서 이제 그걸 하고 계신데 시설이 100개가 넘습니다. 이 장로교 통합촉도 뭐 한 150개 이상 됩니다. 총회장님이 이걸 하고 계신데 우리 성결교 유지재단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제가 성결교 유지재단 정확하게 이제 파악 못했는데 그거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YWCA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다 반납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수석을 직접 만나갖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난 그 6월 말에 이거를 2년 유예하는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에 종교계가 전체 모여서 이 문제를 전체 토론회를 합니다. 제가 전체 진행을 하게 되는데 토론회를 합니다. 제가 이제 사회수석을 만나서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발 좀 개신교 좀 만나다가. 왜냐하면 현 정부가 개신교를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가톨릭 불교는 만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개신교를 안 만나냐? 그랬더니 대표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기총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걸 못 만난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VIP께서 만났잖아요. 제가 역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파트너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앞으로 포용국가 얘기를 하면서 이 종교계 중에서도 개신교가 가장 좋은 파트너인데 왜 안 만나느냐? 뭐가 무서워서 못 만나냐? 그랬더니 대표가 그렇게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한기총을 대표로 하지 않고 각 교단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교단 대표를 이제 만난 거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개신교회가 좀 이제 힘을 합해서 지역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저출산 고령 사회의 삶의 질을 어떻게 이제 잘 갖고 나갈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사회 보호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 다양한 이 시설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중앙의 법인들, 이제 월드비전 같은, 제가 이제 월드비전 이사를 하고 있는데 월드비전도 사회복지관을 다 지금 내놓습니다. 어린이재단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 지금 하나하나 다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법인이 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이제는 지역법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조직이 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큰 교회들이 이제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좀 맡아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지역 자원이 동원이 되고 그것이 이제 선교와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가 그래서 제가 이 노르딕 모델이 아니라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정말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겠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지난 주에 이제 대전에서 이제 그 사회적 경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VIP께서 이제 오셨는데 청와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지난 정부까지는 주로 사회적 기업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얘기하니까 너무 이제 좁은 범위였는데 현 정부 들어서 사회적 경제 얘기하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얘기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대학 평가에서 서울대학이 충격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TET라는 그 영국의 세계 3대 대학 평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관이 대학 평가를 했는데 보통 이제 대학 평가를 하면은 학교의 레퓨테이션, 평판도가 어떻게 되느냐, 취업률이 어떻게 되느냐, 교수들의 어떤 연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고 그 대학이 얼마나 사회에 기여를 했느냐,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느냐 이걸 갖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주요 대학들이 다 안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간 게 카이스트하고 경희대학입니다. 경희대학이 그걸 발빠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전 세계는 소위 SDG라고 해서 지속 가능 이 어떤 그 이 경영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에서 정한 그 목표를 전 세계가 지금 따르도록 돼 있고 전 세계의 국가, 교육기관, 병원 모든 단체들이 거기에 얼라인해서 같이 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대학들이 전부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학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대학들은 많이 포함이 됐는데 우리나라 대학들은 그걸 전혀 예측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이제 서울대 총장께서 저를 불러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보직 교수들을 다 앉혀놓고 저보고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서울대 특강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학은 사회공헌을 얼마나 하느냐가 대학의 평판도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이제 이 교회가 만들어낼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끼리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의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이걸 공유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를 가지고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지활동일 수 있고요. 그 복지활동을 통해서 이 마을이, 이 지역사회가 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아까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이 좋은 가치들, 이런 가치를 지역사회와 어떻게 공유할까 하는 고민들을 한국교회는 좀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회복지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와 또 교회가 갖고 있는 사실 교회는 가치 창출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거든요. 이 가치 창출하고 또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인적 자원들, 이런 인적 자원들이 이런 활동에 좀 함께 참여하고 또 지자체는 이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복지마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저출산 고령 사회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이러한 그 모델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나가야만 한국 사회 지속 가능성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